총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우리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의 이 집회, 정말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허탈하고 정말 망연자실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제 머리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4.15 이후 대한민국의 사회는 아침에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 건 똑같겠지만은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이런 하나하나를 따져볼 때 4.15 전과 4.15 이후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치 권력을 지금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제도는 그겁니다. 이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상호 견제시켜서 조화롭게 이루어가느냐,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절충하고 조정해서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이제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했습니다. 자, 여러분, 삼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 세 개를 놓고 삼권 분립이라 그럽니다. 자, 행정권은 처음부터 잡았고요. 사법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법 연구회를 비롯해서 특정 좌경 단체 소속 판사들이 25%를 차지하고, 특히 대법원 판사들을 결혼을 메꿔가는 과정에서 진보 좌파적인 경향을 띤 대법원 판사들이 이미 3분의 1을 차지해서 사법권을 완전히 이미 작년에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았던 입법권 드디어 4.15를 통해서 장악했습니다. 자, 뭐 180, 103석이지만은 결국은 좌파 쪽 190대 103석 플러스 무소속하고 뭐 안철수가 해서 이쪽 우파 쪽 결국 110입니다. 180석이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작년 겨우내 우리가 패스트트랙 3법 이른바 저항투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자,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도 야당이나 어느 쪽이 반대를 해서 계속 끌다가 회기가 끝나버리면 자동 폐기되고, 이런 어떤 너무나 법안 입법 과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속 처리 제도를 만드는 것이 패스트트랙입니다. 영어로 말을 한 건데, 패스트트랙을 하는데 기본 요건이 5분의 3, 180석입니다.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안을 이제 민주당이 마음대로 처리를 하는데 국회 내 제도적으로 야당이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전애들이 조금은 이렇게 겸손한 척 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걸 생각합니다. 자, 국가보안법 이제 폐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헌법 개정 사안이잖아요. 일반 법안이죠. 과반이면 되는데 패스트트랙 해당도 안 되고.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몇 가지 법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주한미군 철수 결의안 정도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관련된 법안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미국과의 어떤 어마어마한 동맹관계 파탄이랄까,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뒤로 밀어놓고 있겠죠. 그러나 결의안이라는 형태로 뭐 외국 파병이라든가 유엔 평화의 주행이라든가 파견이라든가 한미 동맹관계를 깨뜨리는 기본적인 몇 가지 법안이 이제 하나하나 머리를 지켜 들고 나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개헌은 이미 선언했습니다. 자, 이인영 원내 총무가 선거 전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선거 이후에 새롭게 마련된 정치 지형을 바탕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 사회주의적인 토지 공개념 도입하겠다고 그랬죠. 심지어 거기에는 기득권적인 종교 질서를 정리하겠다는 말까지 들어있습니다. 이제 종교까지도
어떤 식으로든가 규제를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 미통당, 자, 어쨌든 미통당 야당입니다. 미통당도 헌법 개정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온 게 3월 6일자로 김무성이가 공동 발의자로 한 명이 돼서 나온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법안, 국민 발안 개헌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148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 법안은 이제 20대 국회가 5월 30일자로 종료되면서 폐기됩니다만은 이미 확보해 놓은 숫자가 있는데 그냥 헌법 개정안, 국민 발안 형태로 헌법 개정안이 나오게 되고, 여기는 이미 아마 여야가 이미 합의되어 있으니까요. 되겠죠. 다만 그 내용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갈까인데도,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미통당, 자, 어느 신문인 어느 언론에서 103석을 얻은 거를 가지고 개헌 저지선을 그래도 마련을 했다. 정말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참 거짓 기사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62명의 배신자가 나왔는데 지금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10명 못 모으겠습니까? 아, 김무성이 아직도 실세잖아요. 20명 박지원에게 해달라는데 더 보태서 40명 만들어줬더니 그게 62명으로 불어난 사람이 있는데 10명 못 데려가겠습니까? 자, 패스트트랙 때 몸싸움 했다고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의원 중에 이번에 당선된 사람만 12명이 있습니다. 그자들만 이렇게 쑤셔도 그냥 10명 데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190명을 장악했다는 이 정치 지형도의 변화는 입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저는 주한미군 철수법안이 나오는 단계가 되면 이제 대한민국이 살아남냐 아니면 북한도 그냥 종속되느냐 결판이 나는 날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줄곧 우리가 30, 저도 나이 들고 40년 가까운 그 장년기간 투표를 하면서 지켜봤지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묘하게 균형을 잡아줬습니다. 한번 이쪽을 주면은 지방선거 때는 또 이쪽 편을 세워주고 또 절대 3분의 2는 되지 않을 정도의 과반수 선 정도로 걸치게 해주고 묘한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의 섭리랄까요? 그런 게 작용을 했는데 이번만큼은 아마 저희들 여기 계신 애국 시민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좌든 우든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 이번 선거는 4.15 총선은 저는 부정선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보이지 않습니까? 심판이 공정하지 못했고 제도가 공정하지 못했고 시행이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듭니다. 자, 선거 막판에 가서 선거 이후에 이른바 재난 보조금이라고 70% 가구에 100만원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분명히 대통령이 발언했고 돈을 주겠다는 것이니까 선거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런 게 국민의 선거 행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라거나. 그리고 여러분, 저 어느 젊은 여성 대변인 선거구에 찬조연설 하러 가서 이인영이가 이번에 여기 당선시켜주면은 100% 국민들 다 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있죠. 이것도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왜 선관위 심판이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전 투표 제도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 최소한 몇 곳이 정말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투쟁을 했습니다만은 손 보지 못한 채 사전 투표제가 이번에도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패스트트랙 때 이른바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 나서지 않고 그냥 필리버스터해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선거법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통과시켜 줌으로써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마련할 수 없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껏 나온 게 뭡니까? 시민단체니 사회 우파에서 항의가 제기되니까 그 투표함 주변에다가 CCTV를 하나 달아놓겠다. CCTV로 촬영이 되니까 감히 손을 댈 수 없을 거 아니냐. 그게 유일하게 만들어진 제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님이 정언이 나오잖아요. 신문지로 CCTV 안에 가리고 그냥 작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CCTV가 고장도 자주 나지 않습니까? 실제. 자, 사전 투표제에서 뭐 이번에 여러 카톡에 돌아다니시잖아요. 서울과 경기, 인천 3개 지역의 사전 투표에 민주당 지지율 63%, 미통당 지지율 36%, 세 군데가 똑같이 63대 36, 6336, 6336입니다. 이건 어느 통계학자가 말했대. 이건 정말 수백만 천만 분의 1이라는 우연이 겹쳤을 때 나올 수 있는 통계다. 그러니까 뭔가 사전 투표를 통해서 투표에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이 우리 대한문 애국기집애에 열심히 나오시는 우리 선배님인 정대현 선배께서 방이동에서 자기가 쓴 사인과 전혀 다른 사인이 붙은 봉함지가 와서 개함이 됐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최소한 2건 이상 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냐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지적합니다만은 정당 투표에서 미통당이 오히려 미래한국당이 34%를 얻었고 민주당은 시민당은 33% 얻었는데 어떻게 지역구 투표에서 무려 163대 뭐 80 얼마입니까? 더블 스코어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럼 민주당 찍었던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은 사람이 가서 정당 투표에서는 미통당의 미래한국당을 찍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수치가 좀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전자개표에,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전자개표를 이렇게 거쳐가면서 일정 숫자가 되고 나면은 이번에 개표된 것이 이렇게 감흥이 되면서 1번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 사전에 되어 있던 게 아닌가. 자, 우연이라고 봅시다. 그 말 속 많은 촉새 같은 유시민이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며칠 전에 180석은 무난히 될 수 있어요. 딱 180석 맞추었습니다. 혹시 유시민이가 미리 어디 가서 천기를 한번 읽어보고 그걸 미리 보고 한번 또 못 참아서 얘기했던 건 아닐까요? 너무나 우연이 많습니다. 우연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겹치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바로 미통당 야당 제1야당이 투표지 보전 신청을 내고 재검표를 선관위 바로 요구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아직까지 미통당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드러난 이른바 몇몇 인사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게 우리 미통당이 잘못했다. 차 모라는 친구가 뭐 막말을 해서 민심을 잃었다. 우리가 뭐 젊은 세대의 민심을 못 잡았다. 아니 그래, 그렇게 미통당은 잘못한 게 많고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압승을 용인해주는 듯한 내용 일색으로 지금 신문에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도배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제1야당이 미통당은 즉각 투표지 보전 신청과 함께 재검표 신청을 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동의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대할 것은 검찰이 이것을 부정선거로 인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투표 개표 부정에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도 또 한 가지 남아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이미
공수처법이 이제 7월경 실제 가동이 되면 첫 번째 구속 대상은 윤석열이라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이미 선거 끝나자마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얼마나 겁박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유일하게 그나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던 윤석열 검찰도 과연 제대로 한번 붙어볼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너무나 암담함.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은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대구에 수성갑이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출마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탄핵 배신자 62명, 그들이 나온 지역에는 그래도 우리 야당에서 이른바 저격수를 보내서 그자들에 대한 공격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아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뭐 김무성이, 유승민이 몇몇은 불출마 선언으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 주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영이라고. 이번에 또 당선됐습니다. 바로 3월 6일자 원포인트 레슨 개헌안을 발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발의를 한 또 주역입니다. 그리고 탄핵 때는 판사 출신입니다. 탄핵 재판소를 들락거리면서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도록 열심히 노력한 주역 중에 한 명. 그자가 지역구를 수성을에서 수성갑으로 옮겨서 현역인 민주당이 김부겸 의원과 붙는 지역에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출마 이유는 탄핵 배신자 조영희를 잡으러 왔다 하고 뛰어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 중에 출마해서 튀어나간 유일한 제가 대표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 참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선거 첫날부터 이 태극기를 들고 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붙여놓고 시작했습니다. 태극기와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붙여놓고 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한계를 느꼈습니다. 탄핵 무효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진실을 대면하기를 꺼리고 있다 하는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 맞아. 박의원 당신 말이 맞아. 맞는데 3년이 지났는데, 아유, 그래, 대구에서는 유승민이 하나 쫓아냈나. 그러면 뭐, 아유, 또 뭐 이래 넘어가야지. 대통령 안 됐지. 안 됐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우리 일상 서민들의 대부분이 갖고 계시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또 3년간 정말 태극기를 들으면서 우리 외쳐왔다. 우리 들었는데, 아이고, 그 태극기 흔들고 뭐 행진한다고 뭐 바뀐 게 있나? 정말 힘이 빠졌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면은 뭐 이제 이번 선거도 뭐 국민들이 투표해서 그렇게 뽑아줬는데 뭐 방법 있나? 뭐 되겠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뭔가 이게 진리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국민이 투표를 해서 290석을 줬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된 것이고, 그거는 박근혜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고, 그로서 좀 대한민국의 체제가 위태로워졌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이번 4.15 총선을 겨냥해서 최소한 1년 반 전부터 모든 스케줄을, 모든 정책의 스케줄을 여기에 맞춰왔고,
올해 무려 512조의 슈퍼 예산을 만들면서 70조가 넘는 복지 예산으로 퍼주기 준비를 다 해왔고, 그리고 태극기 세력을 분열시켰고, 미통당이라는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태극기를 든 세력들은 극우 세력으로 밀어냈고, 하여튼 그런 모든 공작의 총체적인 결돌이 지금 190석을 저 거대 좌파 야당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만큼은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지금 우리가 막아낸들 뭐가 우리가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제가 10살 동안 유세차를 타고 저는 하루에 20군데를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향해서, 대구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가격리가 심해서 길거리에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대한문에서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든 그 우리 어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 아들, 손자 잘 되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가 진리고 뭐가 진실인지를 알고 있고 또 정의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가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정치 지형이 바뀐 이후에 또 한 가지 예상되는 것이 중국의 영향력입니다. 어떤 현역 정치인이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정체, 여야를 막론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 같다. 그래서 나 물었어요. 혹시 어떤 돈이랄까 어떤 페이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그렇진 않지만 뭔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탐구하고 우리가 추적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법안을 뒤져보면은 중국에 유리한 관련 법안이 수십 개가 지금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에 관한 거, 뭐 그다음 그분들의 뭐 입국 사정 발급에 관한 거, 뭐 제주도 영주, 하여튼 이런 식으로 중국에 굉장히 친중국적인 법안이 수십 건이 국회에서 이미 통과되고 있다 하면은 그 발의자가 누군지, 그게 누가 찬성했는지 찾아보면은 대한민국 정치판에 스며들어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 운동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저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켜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는 지켜져야 합니다. 근데 정말 또 안타까운 게, 지금 제가 방금 듣고 온 뉴스입니다만은 미래통합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뭐 이미 거의 김종인 체제로 가는 거로 이미 뭐 대충 결정이 되고 있다 하고 들었습니다. 자, 김종인 씨 그 얼굴로 미통당이 움직여 가겠습니까? 저희들은, 저의 솔직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미통당 이번에 해체해야 합니다. 해체해서 아예 갈라서거나 지역으로 갈라서거나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해체된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야당으로 태어나야 되지. 지금 이 상태로 김종인 그 늙은 얼굴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고 김무성, 유승민이가 배후에서 공작하는 미통당이라면 이것은 민주당 이중대 아니면은 민주당 1.5 정당일 뿐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너무나 암담합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정치 지형이 암담하고 미래가 암담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제1야당의 모습이 암담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무너지겠습니까?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 저는 국민의 분노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3일 300만 국민들이 도심을 메웠습니다. 그 분노가 아직도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90석을 장악한 이 좌파들이 오만과 교만으로 독선에 치달을 때 그 국민들의 분노는 다시 한번 터져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서 합창단까지 동원했던 그 이제 현란한 집회는 저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우리의 역할을 찾아보고 우리가 중심이 돼서 다시 한번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분노를 우리가 언젠가 끌어낼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두서없는 여러 가지 말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